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 외교적 불안,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참 외교 불안 심각하다. 그리고 뭐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또 북한 체제가 붕괴가 안 되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궁금증들 많이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세암 교수님이세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특히 북한학 중에서도 외교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암입니다. 저는 MBC를 비롯한 언론사에서 거의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전문 방송인이자 또 북한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외교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어떤 체제 붕괴 위협이 좀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본격적으로 붕괴가 시작됐다라는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경제적 수준, 국민의 어떤 삶, 뭐 아사자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이 도발할 위협도 또 커지고 있고 자기 체계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위협도 가하고 있고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숙제를 짊어진 채로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그냥 먼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북한학 전문이시고 북한 외교정책 분야로 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근래 이 모병제와 같은 이 군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배경이 어떤 것인지. 네, 일단 교수님께서 서두에 전제로 네.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네네. 북한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전제를 까셨는데 맞아요. 반대합니다. 아, 예.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외교 정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도발 수위는 낮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북한은 독자 생존을 위해서 그냥 혼자 잘 살려고 네.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우리 핵 가지고 있어. 나 예. 이렇게 세니까 건드리지 마. 예. 마치 막다른 골목에서 고양이랑 쥐가 만났는데 쥐가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한테 대들잖아요. 예. 악다구니를 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쥐와 고양이 중에서 영락없는 쥐의 모습인데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핵을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네. 오히려 군사적인 도발을 통해서 자기네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데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진 거예요. 네. 선대의 유훈도 있었고 그동안에 여러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들을 보면서 와 우리는 정말 무조건 핵만 갖고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걸 김정은이 비로소 완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남부러울 게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7차 핵실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에 안보 불감증이 생기는데 저렇게 학자가 예. 저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도 되냐, 너무 안이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경계가 좀 되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보 불감증을 가지거나 북한 도발 안 하니까 우린 탱자 놀아가 아니라 네.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체제가 붕괴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오죽하면 고난의 행군 때보다 먹고 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닌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방산 세일즈를 더 확대하면서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정적으로 예정보다는 숨통이 분명히 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여러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두 가지 양론이 굉장히 팽배해요. 맞아요. 하나는 어쨌든 이렇게 기근이 심각하고 식량난이 심각하고 배급 체계가 무너지니까 민간인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북한 주민들이 네. 주민들이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으니까 봉기가 일어나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접근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근율, 영아 사망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 정도 수치까지 오면 보통은 봉기하기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외교적으로 보면 북한과 우리 한국이 분리된 채 계속 존재하는 것이 미국의 니즈고 또 중국의 니즈다. 러시아의 니즈도 맞다. 둘이 분단된 채로 계속 자기만의 체제를 굳힌 채 약간 안보적인 위협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방위산업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분단 국가로서 그냥 계속 남아있길 바라는 게 본질적인 니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적으로 보면은 절대 체제가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그 근거가 타당하니까 맞다고는 보여져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국민으로서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맞습니다. 뭔가 뭐 핵이라는 큰 무기도 있으니까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한테 안 되겠지만 예. 핵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뭐 여쭤봤던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뭐 감사하죠. 무력 도발이 없다면. 근데 어쨌든 무력 도발이 뭐 1%든 10%든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맞습니다.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숙제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러면 그 인구 감소가 문제가 아니기도 하다. 거대한 문제가 되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갈려요. 이 부분도. 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병력 감소는 우리 앞에 놓여진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지 않겠습니까? 인구 감소와 우리나라 군대 문제, 국방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앞서 그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드린 게 네. 그래서 모병제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다. 거거든요. 네. 일단은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고 해요. 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북한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최근 북한 현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네. 북한 인민군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 남자가 17살부터 군대를 10년 가는데 네. 이게 군대를 하도 가기 싫어하고 가서 가혹행위도 심하고 아, 탈영하고 예. 그런 문제들이 심해져가지고 군대 기간을 줄였어요. 10년에서 8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여성도 7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이런 인구 절벽에 대비해서 어떤 군사제도의 개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가 아니었는데 징병제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현지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인민군에 확인을 한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탈북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탈북자들의 진술도 그렇고 탈북자들이 여전히 북한과 통화를 해요. 아시죠? 그렇죠. 예. 현지에서 중국 전화로 예. 한국과 통화를 합니다. 그런 뭐 어떤 일종의 한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우리도 인구 감소긴 하지만 예. 북한도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근데 북한 주민들 청년들이 군대 가길 원하지 않고 또 여성 징병도 시작됐고 뭐 그런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 징병제가 맞느냐 모병제가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고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럴 거예요. 저도 다른 이제 국방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네.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예. 대체로 댓글이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려요. 네가 군대 가봤냐? 아, 쟤도 뭐 무기 총이라도 한번 쏴봤냐? 모르면서 네가 뭘 그런 얘기를 예. 하냐? 예. 이런 악플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걸 감수하고 제가 주장을 악플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저는 악플 남긴 사람 저는 제 채널에서는 받아들이지 아, 그래요? 않아요. 제 채널은 그런 사람 클린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네. 받아들이지 않고요. 예. 그냥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공감의 의견을 주시거나 제 채널은 큰 채널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단한 채널이 되고 싶다 하는 게 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예.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보나 네. 어떤 국방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의 군사제도, 한국의 군사제도와 비교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국방력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진짜 그렇죠. 학자라면.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북한도 계속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병력이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왜 모병제를 찬성하는지 징병제를 반대하는 왜 제가 모병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네. 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징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병제를 반대하는 근거들을 쭉쭉쭉 예.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겠는데요? 예. 그, 북한의 병력이 110만이 넘는다. 네. 128만 대군인데, 우리는 거기에 반도 미치지 못한다. 네. 일단, 숫자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게임이 되겠냐.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네. 근데 그 현지 얘기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110만이게요. 북한이 출생률이 가장 높을 때의 숫자라고 해요. 100만이 안 된대요, 거기. 예. 예. 80만, 70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런 어떤 현실을 가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또 징병제를 주장하는 분들의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북한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데 전쟁이 빵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북한 100만 대군이 와 우르르 내려오면은 뭐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우리 초토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그거는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군사 분계선에 일단 북한의 군인의 70%가 배치가 돼 있고 전차도 거기는 4,000대가 넘는데 우리는 2,000대 정도 있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가 거기가 5,000여 종이 넘는데 우리는 네. 한 200여 종밖에 없고 뭐 그런 거는 분명히 재래식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북한보다는 열의에 있다라고 수적으로. 네, 수적으로 열의에 있는.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3년의 전쟁, 네. 예, 이라크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며칠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25일 만에 예. 바로 전쟁이 끝났어요. 적이 심장부를 타격해서 속도전으로 그리고 기술력으로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병력 수로 대응하는 전쟁은 예전에 6.25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300만 명의 300만 명이 죽고 뭐 한. 근데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재래식 전쟁이 아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대응하는 숫자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숫자의 논리를 가지고 징병제를 주장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 당장은 물론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북한이 만약에 체제가 붕괴된다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 유사시에 어떤 도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징병제를 바꿔서 모병제로 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는 그 단계를 가는 게 맞고 네. 지금 계속 시기상조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까지 계속 시기상조고 언제까지 그러면 합의를 위한 합의를만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도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2040년만 돼도 군대를 갈 수 있는 청년이 10만 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부터 공론화시켜서 전 국민이 계속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모병제라는 걸 좀 와닿게 해야 하고 그런 적극적인 합의의 과정이 지금부터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모병제가 맞냐, 징병제가 맞냐를 놓고 제가 뭐 군사 전문가가 전혀 아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가 맞다를 고민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어쨌든 방위력 혹은 군사력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고 질로 승부하는 시대다. 근데 하물며 그냥 징병제로 가다 보면 군사력은 더 줄어드는 국면인데 그러면 만약에 자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이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을 때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순식간에 우리 주요 요지를 점령하거나 어떤 시나리오에 따르면 3일에서 5일이면 한반도를 점령할 수도 있다. 만약에 우리 군사력이 가만히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만큼 이 국방에 대한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부족한 군사력을 메꾸기 위해서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십니까?